녹화를 시작합니다. This time is setting time. 자, 오늘 또 복습 시간을 좀 갖기로 하겠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잘 찾아가면서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가 어딘지 얼른 순발력 있게 좀 찾아보시고 또 기말고사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생태계와 환경에 관련해서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그들의 환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여기 생물과 환경의 시스템을 생태계다, 에코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을 어딘가 잘 찾아보시고 잘 쫓아오셔야 돼. 자, 이제 우리가 생태계는 이처럼 이제 개체부터 출발하죠. 개체부터 출발해서 이제 개체군은 이제 같은 종을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과 개는 같은 종일 수가 없죠. 자, 종들이 모이면 군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우 4마리는 개체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우 3마리하고 늑대 2마리는 뭐라고 하느냐 군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태계 구성 요소를 잘 봐두셔야 돼. 생태계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한 그 하나하나의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쫓아오셔야 되고,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몇 번씩 다시 듣고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생물적 요인은 크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생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물은 이제 식물과 동물을 합쳐서 생물이라고 그러죠. 식물과 동물을 합쳐서 생물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물체들, 식물과 동물을 합쳐서 생물이라고 그러죠. 자, 먼저 생산자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생성하는 그러한 그 요인을 생산자라고 하고, 이 생산자는 무기물을 갖다가 유기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집단이죠. 그래서 꼭 알아둘 게 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 이런 거를 우리가 생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뭐 크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나누죠. 자,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섭취를 함으로써 유기물을 이제 소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비자는 크게 동물 플랑크톤 이게 소비자야.
동물이나 동물 플랑크톤 소비자입니다. 이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겠죠. and 마지막 분해자. 분해자는 이제 유기물을 이제 무기물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생물적 요인인데 크게 이제 세균,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이 분해자. 세균,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이 분해자다. 그래서 생산자가 뭐고 소비자가 뭐고 분해자가 뭐냐라고 하는 그 예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은 이제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environment 환경 5가지 좀 알아둬야 돼. 5가지. 비생물적 요인의 5가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5가지. 이러한 비생물적 요인들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작용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거꾸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반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작용의 예로서 이 비생물적 요인인 빛이나 온도에 따라서 식물이 생장을 하고 또 어떤 동물은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개구리 같은 거, 곰 이런 것들이죠.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예로는 이 식물의 낙엽이 떨어지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죠. 식물과 토양. 식물은 생물적, 토양은 비생물적. 지렁이라고 하는 놈이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켜주죠. 지렁이는 생물이죠.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죠. 이처럼 생물적 요인인 지렁이가 막 땅속을 막 기어다니면서 토양의 어떤 산소 공급을 토양이 산소 공급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데 개구리는 개구리 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메뚜기 수가 줄어들겠지. 왜냐하면 개구리가 메뚜기 잡아먹잖아요. 에? 메뚜기가 개구리 잡아먹는 거 봤냐? 그건 아니잖아, 그죠? 개구리나 메뚜기는 생물이잖아. 개구리나 메뚜기 생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이 배설을 통해서 이게 그 씨를 퍼뜨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씨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큰 식물이 되죠. 이처럼 개구리, 메뚜기, 동물의 배설물, 그 다음에 씨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이죠. 개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 얘네들이 모여서 개체군,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이런 기러기, 매, 고라니, 여우 이런 것들을 이제 군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군집하고 또 생물이 다른 생물 및 환경과의 어떤 시스템이죠. 커다란 시스템이 생태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생태계 구성은 생물적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소비자의 특징을 꼭 알아둬. 소비자의 특징.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해.
다른 생물을 먹어야만이 양분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소비자, 니네들도 소비자잖아. 소비자. 토끼, 사슴, 여우, 인간, 이게 소비자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 너희들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냐? 없잖아. 양분을 어떻게? 생물을 잡아먹거나 또는 식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 자, 분해자.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어요. 얘네들 세균, 버섯, 곰팡이. 생산자는 CO2나 H2O를 이용해서 광합성으로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식물이나 그다음에 식물 플랑크톤, 그다음에 해조류 이런 것들이 생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비생물적 요인 5가지 알아도 비생물적 요인 5가지 뭐 있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게 비생물적 요인. 이러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서로 작용 반작용 그리고 그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최호야, 소비자의 특징이 뭐지? 컨닝해봐. 소비자의 특징. 컨닝.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이 소비자라고. 컨닝 좀 해. 알겠지?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예가 있네요. 예. example. 숲에 빛이 잘 들고 빛이라고 그죠? 빛이 잘 들고 요 빛은 그다음에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면 그죠? 빛이라든가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리고 식물은 생물적 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나 토양이 식물을 잘 자라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example. 식물의 낙엽이 분해되면서 토양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비옥해지고 있죠. 또 생물적 요인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초식동물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살죠. 초식동물도 생물이죠. 식물도 생물이죠. 그죠? 초식동물도 생물, 식물도 생물. 서로 상호작용하죠. 또 식물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퍼뜨리죠. 식물도 생물, 초식동물도 생물. 예? 생생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생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육은 생물이 나서 자라는 것을 생육이라고 그래요. 건생식물이 뭐냐? 건자가 마를 건자죠. 이 건생식물은 건조한 토양이나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건생식물이야. 예를 들면 선인장과 같은 식물이 건생식물이죠. 이러한 선인장과 같은 건생식물은 일반적으로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생육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잎이 아주 바늘처럼 가늘죠. 그죠? 선인장 같은 식물이 건생식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타의 특징 한번 볼까요? 낙타는 한 번에 114리터. 우리가 페트병 큰 게 18리터니까 그걸 한 번에 10분 안에
열병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분 안에. 물을 마셔 체내에 저장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저장을 해놓고 그 물이 이제 그 수분이 잘 날아가지 않도록 그 몸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낙타는 8일 동안 물을 한 번 먹고 8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낙타의 배설물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건조하며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똥으로도 빠져나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똥은 4분의 3이 물입니다. 4분의 3이 물이고 4분의 1은 이제 다른 어떤 찌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낙타의 신장은 콩팥이죠. 낙타의 콩팥은 체내 수분에서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수분도 소량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낙타의 그 오줌은 굉장히 농도가 진해요. 농도가 진해. 물이 없다 이거. 물이 거의 수분이 거의 없고 요소 또는 뭐 다른 이 영양 염류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낙타의 오줌이 우리의 인간의 오줌과 낙타의 오줌을 비교하면 같은 부피의 요소의 양을 보시면 같은 부피의 요소의 양이 낙타가 훨씬 많아요. 이게 농도가 진한 오줌이지. 그만큼 낙타는 몸에 저장된 수분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구조로 몸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살아갈 수 있는 사막과 같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낙타의 어떤 몸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비생물적 요인이 어떻게 생물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빛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관계하고 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예하고 온도가 생물에 주는 예하고 토양이 생물에 주는 요인, 공기가 생물에 주는 요인 5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빛과 생물, 빛은 비생물적 요인, 물과 생물, 물도 비생물적 요인, 온도와 생물,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재호야, 비생물적 요인이 몇 가지 있었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요인 몇 가지? 컨닝 좀 해. 별이 5가지. 알겠어요? 자, 빛의 세기에 따라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이 우리가 내리쬐잖아요. 아래쪽에는 낙엽에 의해서 약한 빛이 이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제 빛의 세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의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죠. 그래서 잎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또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교과서에 보시면 어떤 빛은 깊은 바다까지 도달하죠. 또 어떤 빛은 깊은 바다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얕은 바다에 사는 그러한 해조류는 파장이 긴 빨간색 파장의 빛을 잘 흡수해서 녹조류가 얕은 바다에 많이 발견될 수가 있고 깊은 바다에까지 도달하는 파란색 파장의 빛은 홍조류가 이용을 하죠. 홍조류가. 그 교과서 그림에 나와 있어. 홍조류, 그 다음에 녹조류. 그래서 깊은 바다에 도달하는 빛은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의 빛이다. 이 파란색 계열의 빛은
홍조류가 흡수를 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는 김이나 우뭇가사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얕은 바다에는 파래나 청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해조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거기 교과서의 그림을 보시면 얕은 바다, 긴 바다 보시면 나와 있어요. 240 몇 페이지나 쳐고요. 242페이지에 깊은 바다에는 홍조류가 파란색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서 김이나 우뭇가사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얕은 바다는 파래나 청각이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빛이 이 식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일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번식이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조 시간이 긴 봄에는 붓꽃이나 꾀꼬리들이 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요. 일조 시간이 짧은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노루가 왕성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일조 시간도 식물이나 동물에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과 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물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생물들이 건강하게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곤충의 그 키틴질 딱딱한 그 껍데기는 물이 잘 증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키틴질로 동물이 키틴질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충류의 비늘도 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늘로 이렇게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알의 껍데기도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수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껍데기 같은 것도 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진 몸이 어떤 동물 중에서 낙타가 있어요. 낙타.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그래서 그 자기가 먹은 물을 한 번에 많이 먹고 그 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몸속에 저장해 놓았다가 효과적으로 수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낙타의 오줌은 농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과 관련돼 있죠. 이러한 동물들이 자기 몸속의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한 어떤 형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육상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수생 식물들은 물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뿌리는 발달되지 않죠. 뿌리가 발달되지는 않고 대신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죠. 수생식물들. 수생식물들은 뿌리는 잘 발달되지 않고 통기 조직이 발달됐다. 통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가 이렇게 잘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러한 조직을 통기 조직이라고 하죠. 건생식물, 아까 건생식물 얘기했죠. 건생식물은 우리가 선인장 같은 게 건생식물이죠. 그래서 잎이 가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수분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잎이 가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거나 또는 철새들 이동하거나 또 몸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들이 다 온도와 관련이 있죠. 예를 들면 북극여우. 북극여우는 춥잖아요. 아주 말단부가 작아요. 말단부가 작다는 것은
열 방출이 적다. 열 방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말단부가 작게 돼 있어요. 몸집이 크지만 이 귀를 보면 말단부가 아주 작아요. 열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말단부가 작다. 몸집에 비해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사막여우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몸집이 작고요. 말단부가 발달돼 있어요. 이거는 열을 방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북극여우하고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극은 열 방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열을 많이 방출하면 안 되잖아요. 추워서 죽어요. 그러나 사막여우는 너무 더우니까 몸의 열을 빨리 방출해야지. 그래서 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특징을 알아두시고, 이러한 여우들이 자기의 어떤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몸의 형태가 어떤 거는 말단부가 작고 어떤 거는 말단부가 크게 되어 있다. 자기의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식물도 마찬가지죠. 이 털송이의 풀은 털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자기의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죠? 또 상록수는 큐티클층이 발달돼 있어요. 이것도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토양과 생물. 자, 우리가 이제 호기성 미생물들이 있어요. 이 표면은 공기가 잘 통하죠. 토양의 표면은. 그래서 이 토양 표면에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호기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호기성이죠. 그리고 토양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별로 없잖아요.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혐기성 미생물들이 이 토양 깊은 곳에서 살고, 토양 표면에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산다. 그리고 지렁이는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막 기어다니면서 이 공기가 토양 속으로 잘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나 올해 지렁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속이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고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왔더니 웬걸 더 더워. 그래서 올해 지렁이가 엄청 많이 죽었어요. 수분 증발이 돼서. 자, 마지막, 공기와 생물. 자, 고산지대에 사는 생물들은, 또는 고산지대에 사는 인간들은 몸속에 적혈구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있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 주잖아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생물들은 이 적혈구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처럼 이 5가지 비생물적 요인들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교과서 내용 이해하기.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산지대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혈액 속에 적혈구 수가 많아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알았지? 알았다 그래.
자,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은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돼요. 공기와 생물, 또 공기와 식물, 공기와 생물, 공기와 식물, 이거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어떤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앞에 설명했던 거, 빛의 세기와 식물의 종류, 빛의 세기가 강한 곳 입이 두꺼워, 약한 곳 입이 얇고 넓어. 그 다음에 또 빛을 한번 보실래요? 파장이 짧은 청색광 깊은 바다까지 도달, 그래서 홍조류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파장이 긴 녹조류들은 적색광을 이용하는구나. 에? 적색광을 이용하는구나. 이처럼 적색광을 이용하는 게 누구냐? 녹조류구나. 청색광을 이용하는 게 뭐냐? 홍조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잘 보세요. 교과서 그림. 적색광을 이용하는 것은 녹조류, 청색광을 이용하는 것은 홍조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조시간.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는 동물은 꾀꼬리, 종달새,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 송어, 노루. 그럼 일조시간과 동물도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시간, 그죠? 이건 빛과 동물이잖아요. 빛과 동물. 그다음에 또 보여주시면 북극여우 보실래요? 북극여우는 요 말단부가 아주 작아요. 그다음에 요 사막여우 보실래요? 요 사막여우 귀가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적응을 통해서 진화 적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진화한다. 말단부 귀를 보시면 온대여우는 아주 귀엽게 생겼죠. 이것보다 북극여우 볼래요? 북극여우 귀 좀 볼래요? 아주 작아요. 또 우리가 중간에 온대여우에 비하면 사막여우 보실래요? 귀줄 봐, 귀. 귀가 엄청 크죠, 이렇게. 에? 알겠냐? 귀를 봐, 귀. 그 다음에 이 털송이 풀들 보실래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록수는 큐티클점, 수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큐티클점이 두꺼워 입을 떨어뜨리지 않죠. 다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형성되죠.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진화하고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얘네들 이 곤충의 몸,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물의 손실을 딱딱하면 물이 요 몸속에 있는 물이 안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비닐로. 이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죠.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적응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적응의 결과. 이게 물과 생물이야. 물과 생물. 물은 비생물적 요인이고 생물은 생물적 요인이죠. 그죠? 셔야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장수풍뎅이는 어떻게 몸이 형성됐지? 잘했어요. 키틴질로 딱딱해졌어요. 등껍질이.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오케이. 토양과 생물,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토양 표면에는 산소가 잘 공급되잖아요. 호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고 토양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적어서 혐기성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혐기성, 호기성. 자, 이제 개념 정리할게요. 생태계 구성 요소,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3개가 있고 비생물적 요인 5가지가 있고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로 몸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한 적응의 결과. 알겠어요? 듣고 이제 적응을 통해서 형성된 이러한 어떤 바디의 이 형태죠. 예? 바디 스트럭처를 보셔야 돼요. 바디. 자, 적응을 통해서 형성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확인 문제도 있네요. 빛, 온도, 물. 이게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죠. 생물이 적응한 사례를 한 가지에서 쓰시오라 했는데 빛은 그 양력, 울타리 조직이 발달. 그러니까 양엽이라는 것은 이게 태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죠. 태양을 잘 받을 수 있는 식물을 양엽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양엽의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예? 빛을 잘 받으면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요. 자, 온도, 조류와 포유류의 깃털과 털의 발달. 이건 다 이런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발달되어 있어요. 깃털과 털이. 또 조류 아래 단단한 껍질은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비생물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생물이 적응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생활과 생태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 빛, 온도, 물, 토양. 자, 그다음에 자, 탐구 1.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나무, 쌍갈나무, 개나리, 서양맥, 산초, 순박이, 소비자, 참새, 까치, 개미, 다람쥐, 분해자, 버섯, 곰팡이, 얘네들이 물, 빛, 토양. 하나 어디 빠졌네 이거? 하나 있었는데 뭐가 빠졌냐 최호야? 비생물적 요인, 빛, 온도, 물, 토양 뭐가 있을까? 공기? 네,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 자,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등 여러 환경에 대해 적응하며 살아가고 그 적응의 결과 어떤 놈은 등껍질이 딱딱하고 어떤 놈은 표면이 비닐로 덮여 있고 또 어떤 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등등 그래요. 그래서 식물이 울창해지면 지표면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서로 상호작용한다.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온도에 대한 적응과 관련지어 써보자.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는 낮은 온도에 적응하여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 열을 상대적으로 적게 방출하지만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높은 온도에 적응하여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할 수 있다. 스스로 해결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냐? 자, 또 하나 있네. 스스로 얘기. 숲속의 나뭇잎은 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엇갈려 배열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집에서 젖은 빨래를 효율적으로 말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젖은 빨래를 어긋나게 널면 햇빛을 가리지 않아 많은 양의 빨래를 효율적으로 말릴 수 있다. 또한 빨래 건조대에 봉을 나뭇가지가 달린 것처럼 봉을 엇갈리게 설치, 아래쪽 같이 빛이 잘 통과하게 하면 효율적으로 말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오늘 그 정리했던 내용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 이거 요 내용 여기 있어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죠. 생태계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그들의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우리 뭐 안 해줬지? 야, 너희 반 승환아, 다음에 뭐 해주면 좋겠냐? 다음에 시험 범위는 4-4까지다. 4-5는 빠지고 4-4까지. 승환아, 뭐 해주면 좋겠어? 얘기해봐.